네, 미얀마에서 또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 고문은 구금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콕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김원장 특파원. 네, 방콕입니다. 네, 지금 방콕에 계신 것 같은데 미얀마 현지로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미얀마 이거 태국과 이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인데 미얀마의 양곤 공항이 지금 폐쇄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항공권이 예매가 되지 않고요. 또 설령 취재를 현지에서 하더라도 다시 이곳 태국으로 돌아와서 15일을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그쪽 분위기를 더 가까이 있으니까 더 쉽게 들으실 텐데 네. 현지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도로, 방송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장악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교민분들이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쿠데타 발표 직후에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은행이나 현금 인출기 앞에 줄을 서는 장면들이 여러 번 포착이 됐고요. 또 은행 문이 닫히자 불안해진 시민들이 식료품 등을 사재기하면서 마트나 시장에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통신, 은행, TV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하고 쿠데타가 그야말로 탱크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겉으로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이나 테스토인 네피도 모두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폭풍 전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얀마 군부가 공식적으로 쿠데타와 권력 이양 이 두 분 다 발표를 했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미얀마 국영TV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မဲစင်းများစစ်ဆေးအတည်ပြုခြင်းအပါအဝင်လိုအပ်သည့်အရေးယူဆောင်ရွက်မှုများပြုလုပ်နိုင်ရန်အတွက်ဖွဲ့စည်းပုံအခြေခံဥပဒေ2008ခုနှစ်ပုံမှန်418ပုံမှန်ခွဲကာကြီးရန်နိုင်ငံတော်၏ဥပဒေပြုရေးအုပ်ချုပ်ရေးနှင့်တရားစီရင်ရေးအာဏာတို့အားတမတော်ကာကွယ်ရေးဦးစီးချုပ်ထံသို့လွှဲအပ်တာဝန်ပေးလိုက်သည် 어제 아웅산 수치 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 내각 20여 명을 구금한 군부는 오늘은 24명의 장차관을 해임시켰습니다. SNS에서는 그 파판이라는 상원 의원이 어제 자택에서 군에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어제 대통령 등 주요 내각 20여 명뿐 아니라 여당 의원 등 수백여 명이 구금됐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군은 앞으로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1년 뒤에 총선을 다시 치러서 권력을 이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민심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지금 일부 보도를 봤더니 그 군부 쿠데타를 지지하는 집회도 현장에서 열렸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아마도 그건 이른바 관제 시위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에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정당이 2015년에 처음 집권해서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5년 집권한 다음에 지난해 11월에 다시 총선이 치러졌는데 이때 82%나 득표했습니다.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셈입니다. 네. 민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금 구금이 돼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가요?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아웅산 수치 고문이 당대표로 했는데 어제까지 여당이었던 거죠. 네.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수치 고문이 수도 네피도의 자신의 관저에 붙잡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이죠. 미얀마 수치 고문이 아웅산 수치 고문이 영국 옥스퍼드 유학하고 영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고국에 돌아온 게 지난 88년입니다. 그 88년에 공교롭게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이 터졌고 여기에 참여하면서 이제 아웅산 수치 고문의 구금 인생이 시작됐는데 90년부터 15년 가까이 가택연금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비로소 총선에서 대승하면서 집권했는데 그리고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다시 군부 야당에 맞서서 압승을 거둬서 이제 재집권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쿠데타가 난 겁니다. 올해 75살의 아웅산 수치 고문에게 그러니까 이번이 네 번째 강제 구금입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수치 고문이 구금되기 전에 쿠데타에 대항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마 쿠데타를 예견하고 미리 성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방콕이었습니다. 네.
김원장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우려가 제기되고 이런 상황을 모르고서 쿠데타를 했을 리는 없고요. 지금 이유로 드는 게 일단 부정선거를 이유로 든다면서요? 네, 작년 11월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총선에서 군부가 이끄는 정당이 거의 참패 수준으로 의석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에서 거의 전체 의석의 60% 정도, 그리고 선출직 의석의 한 80% 넘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군부가 계속 어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해왔는데요. 이게 미얀마의 국토를 이렇게 생긴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처럼 생겨 있고 산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평지는 수도 있는 근처에 조금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소수민족 분쟁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당시 선거를 치를 때 소수민족 분쟁이 있어서 일부 주의 경우에는 선거를 치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명부하고 실제 투표 인원이 한 860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군부가 그걸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다가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지금 미얀마 선거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해요. 의석의 25%가 무조건 군부 몫이라고 하는데 이미 민주화되면서 민간 이양된 게 아닌가요? 왜 군부 몫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에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짙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962년도에 군부가 처음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 이후에 반세기 넘게 군부가 계속 집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얀마의 정정이 항상 안정돼 있었던 상황들도 아니고요.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인근 강대국하고 중국하고 인도 이런 국가들하고 끼어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군부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특히 88 그 항쟁이라고 해서 민주화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끊임없는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났고 2010년도에 군부가 민간으로 정권 이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민간 이양 작업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25%의 우리 몫은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거였던 거예요. 그 흔적이 계속 남아있다가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게 겉으로 폄하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민주화가 되면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커질 테니까 군부 스스로도 좀 위기감도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민간 이양할 때 그런 위기감을 느꼈고 또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최빈국으로 추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까지 감안해서 군부가 더 이상 집권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자신들이 민간에 이양하는 조건으로 20%의 의석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고 일종의 타협책으로서 민간하고 군부에 일정한 지분을 갖게 됐는데 군부가 총선에서 점점점 패배하면서 군부의 영향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있었고 위기감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군부는 곧 재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민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그게 관건입니다. 자, 군부의 강경 조치에 반발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แต่วันนี้เพิ่งได้ดูข่าวเมื่อเช้าเนี่ยครับแต่ติดต่อญาติไม่ได้นะครับกังวลใจอยู่นิดนึงเพราะว่าปกติโทรคุยกับญาติทุกวันครับเมื่อเช้านี่ไม่ติดต่อไม่ได้ครับเพราะเขาตัดสัญญา เป็นห่วงมาก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ไอ้พวกเนี้ยมันทำอะไรก็ได้เพราะว่ามันมีปืนอยู่ในมือครับมันไม่เคยให้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แท้จริงกับประชาชนเลยมันต้องการแค่อำนาจต้องการมีอำนาจแล้วก็เอาแค่พวกพ้องตัวเองไม่เคยนึกถึงประชาชนที่ผ่านมาประชาชนทุกคนรู้ประชาชนทุกคนเห็นว่าประเทศด้อยพัฒนาขนาดไหน ဒီပြည်သူရဲ့ဆန္ဒကိုစန့်ကျင်နေတဲ့မြတ်ကာလပတ်တော့စစ်တပ်ဒီဘယ်တော့နေကျွန်တော်တို့ပြည်သူတွေနဲ့ဘယ်တော့မှနီးကပ်လာမှာမဟုတ်ဘူးဒီတိုင်းဒီလိုဆက်လက်ပြီးတော့ပြည်သူရဲ့ဆန္ဒကိုစန့်ကျင်နေမယ်ဆိုရင်သူတို့အနေနဲ့တခုတောင်းဆိုချင်တာကတော့မေတော်အောင်ဆန်းစုကြည်နဲ့နိုင်ငံတော်တမန်ကြီးနဲ့တကွလွတ်တော်ကိုယ်စားလှယ်အားလုံးပြန်လွတ်ပေးပါလို့ကျွန်တော်တို့အနေနဲ့တောင်းဆိုချင်ပါတယ်ခင်ဗျာ 자, 미얀마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아웅산 수치 고문인데 지금 구금 상태라고 하는데 저기 국민들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민주화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한 15년 정도 가택 구금이 돼 있었고 25년 정도를 민주화 운동을 이끈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미얀마의 독립 영웅이 아웅산 장군이잖아요. 아웅산 수치 여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웅산 장군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인도 대사로 간 어머니를 따라서 갔다가 결국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영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88 항쟁이라고 해서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하고 거의 비교가 되는 그런 항쟁이 일어났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했고 그 후에 가택연금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일종의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지만 이 점 때문에 또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로힝야족, 그 소수민족인데 로힝야족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있었는데 이거 침묵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평판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이끈 상징적인 인물이 로힝야족 학살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 로힝야족을 군부가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15,0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70여만 명이 난민으로 방글라데시나 이런 인접국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것 때문에 뭐 노벨 평화상을 박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광주 인권상도 수상을 했는데 광주 인권상도 수상 자격을 상실했고 또 국제사회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한테 인권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주고 또 명예시민권을 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상당 부분 박탈이 되는 그런 이제 불명언을 안기로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 미얀마 내 군부 세력이 크기 때문에 침묵을 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로힝야족과의 그 오랜 그 갈등 그것 때문에서 침묵했을까요? 미얀마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긴 한데요. 미얀마가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 인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하는 태국이나 인접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이고요. 네. 산지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험준한 산지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 부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 사이에 끼어서 강대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균형점을 찾는 이런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었고 소수민족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미얀마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미얀마 안에 있는 소수민족 문제까지 다 인권의 차원으로 접근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미얀마를 민주화로 이끌고 인권 신장을 하는데 뭔가의 어떤 그 더욱 노력을 했었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 소집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으로는 우리 교민들의 피해 상황은 접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미얀마 국민들도 지금 안전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교민들 그 안전을 위해서 외교부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민주화된 이후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투자 금액은 4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 국내 은행이 가서 지정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포스코에서 가스전 개발에 5천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민이 3,800명 정도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제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쿠데타가 우리하고 미얀마의 경제 개발이나 이런 것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제 상황도 잘 챙겨봐야 되고 특히 교민들 안전까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쿠데타 상황 짚어봤습니다.